여러분, 베네치아는 우리가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죠. 어떻게든 베네치아 가는 일정을 넣어보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그러시는데, 근데 사실 베네치아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다른 곳도 둘러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베네치아에서 독특한 그 도시의 분위기도 느껴보고 곤돌라도 타보고 산마르코 광장도 가고 뭐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관광지 좀 둘러보고 나면은 이제 한나절 가는데, 사실은 베네치아는 그걸 보고 나면은 또 볼 게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네치아에 가서 사실은 미술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네치아에 가서 미술은 뭘 봐야 되나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베네치아는 그냥 관광지, 풍경을 보러 가는 곳, 이런 식의 선입견이 있기 때문인데, 베네치아에서 꼭 봐야 되는 미술이 뭐가 있는지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베네치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떠올리는 게 있죠. 비엔날레입니다. 베네치아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본섬에서 제일 꼬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비엔날레가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22년인데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죠. 올 가을까지 그렇게 열리게 됩니다.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이 세계 최고의 미술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여름을 전후로 해서 이 비엔날레 보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는 뭐 난리도 아닙니다. 행사장만이 아니라 베네치아 곳곳의 전시장들이 동이 나고요. 또 수많은 미술 전시회가 동시에 열리는 그야말로 세계 미술의 최대의 축제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앞으로 어떤 미술이 가장 인기를 얻게 되고 사랑받게 되나, 이런 것들을 예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부의 자리죠. 이 비엔날레보다는 접근하기 쉬운 그런 곳으로 아주 유명한 미술관이 있죠. 여기가 바로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겁니다. 페기 구겐하임은 정말 유명한 컬렉터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예술가들 많이 도망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그림들 처분하기 어려운데 콕 집어뒀었던 작품을 싸게 샀죠. 아주 영리한 사람인데, 지금 독일군이 코앞에까지 왔는데 그 미술 협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2천만 원만 깎아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말 어마어마한 컬렉션을 보유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 베네치아에 자기 미술관을 짓고 실제로 여기서 살았죠. 역사적으로도 참 의미 있는 곳이고, 20세기 전반기에 그야말로 잘 나갔었던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죠. 그런데 베네치아에 르네상스 시대를 빛낸 위대한 예술가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또 이 미술관을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네치아에서 내가 시간이 나서 미술관을 한 곳 정도 둘러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디를 봐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아카데미아 미술관입니다. 베네치아에 대운하가 이렇게 지나가고 거기에 수상버스들이 다니는데, 수상버스 정거장에 아카데미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내리시면은 바로 앞에 이렇게 미술관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대단히 많은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베네치아의 성당도 엄청 많은데, 성당, 수도원 이런 곳에 원래 재단에 있어야 되는 그 성당을 대표하는 작품들 모두가 여기 와 있어요. 근데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베네치아 곳곳에 그 재단에 있었던 그 대표작들이 다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둘러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당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작품들이 왜 여기 왔냐? 그거는 이 인간 때문이죠. 나폴레옹입니다. 이런 베네치아가 1000년 동안 그 어느 나라에게도 결정적으로 패배해 본 적이 없죠. 위기를 겪은 적도 제대로 없습니다. 베네치아는 엄청난 외교력을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보력을 갖고 있는 나라고, 다른 나라와 협력을 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그러는데 정말 약속 빠른 그런 나라였었죠. 정말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를 단박에 무릎 꿇린 사람이 나폴레옹이죠. 그래서 좀 우스개 삼아 얘기하면은, 나폴레옹이 베네치아 앞에 와가지고 막부서 항복하겠는가, 그냥 항복하겠는가 그랬더니 맞는 건 안 좋겠죠. 그래서 바로 항복하고 그 1000년의 나라가 나폴레옹 앞에서 끝났습니다. 해체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에 입성한 나폴레옹이 또 미술 좋아하죠. 근데 미술 좋아하면은 보고서 그냥 가시면 될 텐데, 나폴레옹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보다가 베네치아의 미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시간이 없다, 뜯어와, 그래갖고 모든 성당 수도원에 있는 간판 작품들이 다 뜯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큰 건물 하나를 아예 비우고서 거기다 쭉 걸어놨죠. 준비됐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가가지고 좋아,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질 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 옆에서 여러 화가들이 이렇게 적어놨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브르로 다 뜯어간 겁니다. 그럼 나중에 나폴레옹 몰락한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욕 좀 하고 씩씩거리면서 다시 원래 있던 성당이나 수도원 자리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까 평생 살면서 이런 그림들을 한 번이라도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가 있겠나? 그럴 수는 없죠. 다시 성당, 수도원에 곳곳에 가가지고 딱 재단하러 자리를 하고 있으면은 그걸 모두 돌아봐야 자기가 한 번씩 보는 건데 그런 건 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술관을 이 형태로 다시 한번 해볼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너무나 무도하고 포악했었던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미술관을 탄생시켰다. 그런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베네치아가 자랑하는 미술관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바니 벨리니부터 티치아노, 틴토레토, 베로네즈, 바사노 등 여러 화가들의 작품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네치아 르네상스를 보기에 이보다 좋은 미술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술관에서 자랑하는 그림, 그리고 전시 순서상 맨 마지막에 보도록 되어 있는 그 그림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르조네라는 화가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조르조네가 그린 폭풍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이 그림을 사진에 담아오고 싶었는데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있는 이 할아버지, 이분이 이 그림 앞에서 무려 15분을 이러고 서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했거든요. 몇 번 했는데 들은 채도 안 하시고 그야말로 망부석처럼 이 그림만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담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담아서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조르조네의 이 작품, 아카데미아 미술관이 자랑하는 이 작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작품이 바로 서양 풍경화의 시조다. 그런 평을 받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작품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제 캔버스에 그려진 그런 유화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의 풍경이 그려져 있고 전경에 남녀와 아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이 미술사적으로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오른쪽 측면에서 이 전경에서부터 저 뒤로 비스듬히 끝까지 이어지면서 어떤 사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것들은 배경입니다. 멀리 있는 풍경이죠. 원래 서양 미술에서는 앞부분에 사람을 좀 크게 그리고 저 뒤에 멀리 풍경을 그립니다. 그런 식으로 앞에 있는 전경과 저 뒤에 배경이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의 부차적인 요소일 뿐, 등장인물들을 허전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는 것일 뿐, 그림의 주인공이 돼본 적이 없는데 이 그림은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저 뒤에 있는 배경부터 앞에 있는 전경까지 일체형으로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그림의 독창적이고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본 화가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풍경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전경의 인물 뒤의 배경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깨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전경과 배경이 일체형으로 변해버린 그런 놀라운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미술사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이 조르조네에게는 너무나 뛰어난 제자가 있었죠. 바로 티치아노입니다. 나이 차이는 한 10살에서 12살 납니다. 근데 지금 조르조네는 젊고 티치아노가 늙었는데 티치아노가 젊었을 때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이 든 모습으로 해놓은 거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 조르조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낌없이 주는 남. 티치아노는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깨치는 제자. 그래서 티치아노가 그린 건지 조르조네가 그린 건지 사람들이 알아먹질 못하는 단계가 왔답니다. 그럼 그 정도만 해도 스승이 긴장해야 되겠죠. 근데 조르조네는 그런 게 없어요. 티치아노가 빨리 커져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할 뿐 다른 친구들보다 더 각별히 더 챙겨줬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조르조네가 그 당시에 또 패스트가 돌았던 것 같은데 이 패스트에 걸려서 너무나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것도 나이가 너무나 젊었을 때 30대 초반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로서는 어마어마한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베네치아 화단이 성장하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조르조네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의 실력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베네치아 화단이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굉장히 좋아지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조르조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망했죠. 그랬는데 사람들에게는 일말의 희망을 주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조르조네와 누가 그렸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뛰어난 제자 티치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티치아노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를 보자. 베네치아 회화의 미래를 맡겨도 되느냐 테스트 겸해서 그리게 한 그런 그림이 있어요.
베네치아의 르네상스 미술을 보기 위해서는 또 어디로 와야 되냐라고 할 때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산타 마리아 글로리오사 데이 프라리, 줄여서 프라리 성당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프라리라는 유서 깊은 성당에 중앙재단화를 그린다라고 하는 엄청난 미션이 티치아노에게 주어집니다. 젊은 나이죠. 20대에 불과한 젊은 티치아노에게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나름 시험대에 올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성당 안에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환한 빛이 저기 들어오고 있죠. 빼꼼 보이고 있는 중앙재단 뒤에 있는 저 그림이 바로 티치아노가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걸고서 그렸던 바로 그 그림인데, 바로 이런 겁니다. 티치아노는 붉은색을 정말 자유자재로 구사해서 붉은색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성모가 승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천사들이 성모를 뭉 뛰어서 올라가고 있고, 저 위에서는 신이 성모 마리아를 친히 영접하고 있는 거죠. 아래에서는 이제 성모를 따르던 여러 제자들이 성모가 하늘로 오르는 이 기적을 목도하고 그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여기에 그려진 사람들이 실제 인간의 사이즈보다 좀 크게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대작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려져 있는 사람 하나하나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생동감이 넘치고, 티치아노 특유의 여러 색조의 배합이나 이런 것도 뛰어나고, 흠잡을 길이 없는 그림을 완성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티치아노에게 베네치아 회화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 그런 평가가 주어지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그림에 묘한 트릭이 있어요. 티치아노의 어떤 역량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데, 원래 이렇게 승천하는 그림을 그리면 승천하는 사람, 위에서 맞이하는 신 이래서 세 개로 똑똑똑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도 세 등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다른 그 어떤 화가가 그린 것보다 자연스럽게 단절된 느낌이 덜하다, 그런 얘기죠. 이건 뭘까요? 신이 영접하러 올 때 리듬이 오게 되면서 신의 층위와 아래 천사들의 층위가 연결된 부분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래 부분에서도 하늘로 손을 뻗고 있는 제자들의 손이 있고 천사의 발이 있죠. 그것들이 위와 아래를 연결해주면서 단절의 어색함을 상당히 상쇄시키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티치아노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이제 티치아노 젊은 날의 대표작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작품은 또 무엇을 고려하셔서 보셔야 되냐면은, 관람 시간도 중요한데, 여러분 이쪽 방향이 서쪽이거든요. 해가 찬란히 들어올 때 그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작품 자체로도 대단히 아름답지만 이 뒤에 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창을 제가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주변에서 찬란한 빛이 쫙 쏟아져 들어올 때, 이때 느낌이 참 좋다는 거죠. 뭔가 엄청난 아우라와 함께 그렇게 분위기가 아주 살아난다고 하니까, 해가 쨍쨍한 날을 기약하셔서 오후 2, 3시쯤에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이 성당에 티치아노에게 의뢰된 아주 대형 재단화가 또 있습니다. 페사로 재단화라고 불리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에서는 티치아노의 어떤 독특한 그런 구도,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있죠.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작품이 측면에 놓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당 벽면에서 신도들이 바라볼 때, 말하자면 왼쪽 편에 놓여져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옆으로 보게 될 경우에 성당의 재단의 모습이나 이런 것과 방향이 일치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틀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이 재단의 모습을 잡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왼쪽에 하늘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비례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티치아노는 기둥을 가운데 2개를 세웠죠. 그 다음에 그래도 역시 왼쪽이 허전하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붉은색 깃발을 그려넣음으로써 좌우의 균형이 맞도록 그렇게 배려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티치아노의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성당에서 오른편으로 돌아오셔서 골목으로 좀 이렇게 지나오게 되면요, 여기 하얀색 지붕이 있어요. 이 하얀색 지붕의 이 건물도 프라리 성당에 오셨을 때는 반드시 꼭 보고 가셔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티치아노의 제자입니다. 이번에는 틴토레토 일생의 역작이 1층, 2층 전면에 담겨 있어요. 다양한 이야기를 그린 한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감상하기도 쉽지 않은데, 산로코 협회 회관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관 안에 담겨 있는 틴토레토의 걸작들,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베네치아에서 미술을 봐야 된다. 그럴 때 뭘 봐야 되냐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설명드렸어요. 베네치아에 오셔서 미술도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